예, 오늘도 여러분들께 상세한 분석을 해드릴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정치평론가시죠. 박상병 박사, 그리고 새누리당 의원 출신이시죠. 이두화 변호사, 그리고 순천향대학교 경찰학과 오윤성 교수, 그리고 손수호 변호사 네 분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자,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가 아직 끝나질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좀 아까 누구랑 잠깐 통화를 했었는데 딴 문제로 해서 일단 오늘 청문회 무엇이 쟁점이었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저희가 지금까지 나온 청문회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신뢰 프로세스, 동북아 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이런 것도 다 이 통일 정책하고 관계가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 실제로는 구체적인 성과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김만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해 주신 그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 상당히 경색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북 특사로 가겠다. 6.27 장관 같이 그런 의향 없으십니까? 뭐 특사도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검토할 수 있고, 제가 장관이 된다면은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이번 텀에는 마지막이죠, 박 박사님? 네, 그렇죠. 청문회. 물론 이제 대법관 청문회, 네. 박상우 대법관 후보자 장관, 청문회가 네, 네. 이제 남아있지만 장관 청문회 네, 이제 네. 이걸로 완전히 끝이 났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방금 저 멘트는 좀 정책 청문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일단 지난 2년 동안에 사실 아직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는 것이 머리에 생생하고 예.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가동이 된다. 내용이 뭐죠? 신뢰 프로세스가?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대부분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한반도 신뢰 그렇게 프로세스를 물어보시면- 말씀을 하신 지가 지금 2년이 지났는데 김만길 의원 얘기도 뭘 하셨느냐 하는 얘기고 그래서 저는 올해가 광복 70년 박 대통령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남북 관계에서도 골든타임이라서 올해도 뭔가 저는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홍영표 장관은 안에서는 그래도 매파가 아니고 비둘기파예요. 방금도 그랬잖아요. 방금도 얘기했던 것이 아니, 원래요. 뭐 학자시지만 학자가 그 매파가 돼봤자 얼마나 매파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원래 아무리 좀 강경해도 딴 사람하고 비교하면 비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예. 박 대통령 저 비서실에 있었잖아요. 예. 비서실 안에 있으면서도 매파 역할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로서 연구해가지고 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김관진 실장 체제 하에서 대통령과 함께 청와대 안에서 지금까지 비서관으로 있다가 이번에 장관으로 대거 승진돼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있는데 오늘 제 얘기는 뭐냐면 자, 이런 와중에 그러면은 앞서 나왔던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부위원장 발언이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논의가 만약에 방향만 제대로 된다고 얘기하면 아마 야당에서도 정책적인 아젠다와 관련해서는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뭐 얘기가. 이번 아주 완전히 스무드하게 문제 저는 그렇게 없이 봅니다. 통과가 되겠네요. 네네. 예, 김 아무래도 지금 사실 이제 다른 장관들도 장관급 후보자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국정원장이 아직 남아 있고요. 그리고 중앙선관위원도 남아 있고 뭐 대법관도 남아 있지만 지금 이제 기존의 정치인 출신, 현역 국회의원 출신 장관 후보자는 아주 수월하게 넘어갔죠. 근데 홍영표 이 장관은 사실 관심이 많았던 게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비서관 출신이 바로 장관이 되는 아주 이례적인 그 케이스였기 때문에 어떤 의도를 갖고 대통령께서 이 인사를 했을까? 그렇다면 통일과 관련돼서 어떤 특별한 그 미션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야당에서도 이 홍영표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하면서는 정책 검증으로 물론 여러 가지 도덕성 검증도 있지만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홍영표 장관은 청와대 내에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그 통일 문제에 대해서 다른 외부 인사, 학계나 뭐 다른 데서 오신 분들과는 달리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춰왔고 그리고 본인이 장관으로 오는 데는 어떤 임무가 있을 거고 이런 걸 기대했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확인도 해보고 정책에 대해서 또 방향도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청문회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리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정종욱 통일 그 준비위 위원장이 대통령이기 때문에 그 정 부위원장께서 사실상은 사무를 책임지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발언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홍영표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하면서 그와 관련해서 또 검증이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 실제 어떤 역할, 통준위와 통일부가 어떻게 역할을 나눠서 하고 또 어떻게 협조를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가장 좀 인상 깊었던 게 이분이 하신 얘기 중에서 지금은 이제 한미 군사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뭐 이렇게 결정적인 전환이라든가 계기가 지금 시점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훈련 기간이 끝나면 남북 관계에 몇 가지 기회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본인 혼자 하는 본인의 생각일 뿐만 아니라 어떤 의사소통이 더 윗선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아니, 부분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그 홍명표 장관 후보자가 굉장히 조용하고 이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MBC 직접 동료였었거든요. 저는 제 직접 첫 전혀 직장 모르는. 동료였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가지고 원래 굉장히 조용한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말을 함부로 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다. 오 교수님. 오 교수님한테 만일 뭐 행안부 장관을 갑자기 제의건 받아들이시겠어요? 그런 일이 거의 뭐 일어날 확률이 없으니까 왜 자학하고 그러세요? 별로 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만. 근데 학자가 장관이 되는 것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제 그 소위 얘기하는 지금까지 그 학자를 하면서 많이 그 정치 쪽으로 간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비판이 있는데 그건 일장일단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이 학자들이 이 정치에 관여하고 또는 실제로 행정 업무에 관여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이 지금까지 그 이론적으로 탄탄하게 다져왔던 그것을 실질적인 어떤 그 정책으로 연결을 시킨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바람직하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지나치게 소위 얘기하는 그 대학 교수들이 정치판을 많이 기웃거리는 것은 지금까지 많이 그 비판을 받아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거 관료니까. 예, 또 그렇죠. 관료.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뭐 지금 뭐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그 예들이 있습니다. 예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적절한 능력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이제 그 사람이 뭐 학자냐 아니냐 하는 식으로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조금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능력이 있으면은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정치판은요 보통 판이 아니거든요. 학자가 들어와서 성공하기가 굉장히 예, 힘듭니다. 근데 거의 뭐 저기 예, 어렵다고 들었어요. 제가 볼 때 딱 한 분 그래도 손학규 전 대표 이분이 정치학자 출신이시잖아요. 서강대 교수하시고 인하대 교수도 서강대 교수하시고 그분 한 분밖에 못 봤어요. 딴 분은 다 정치에 들어가서 헤매다가 나오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려운데 우리 손 변호사님. 네.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은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인준청문회가 남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날짜 잡긴 잡을 것 같아요. 일단은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 지금 협조를 안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어떤 일종의 역풍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지금 이게 그 물론 그 문제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일단 그 옛날에 그 박종철 그 사건에서 어떠한 그 제대로 일 처리 안 한 거 아니냐, 협조한 거 아니냐, 군부 정권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뭐 그 문제는 청문회 과정에서 오히려 밝혀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이야기로는 뭐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에서 18일이나 19일 쪽에 19일 정도에 뭔가 좀 이제 논의를 해서 날짜를 잡는 거 아니냐 그런 예측도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뭐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뭐 국민들께서 과연 그 이 후보자가 대법관 후보가 어떠한 행적을 보였으며 어떠한 일들을 당시 했는지를 오히려 알리는 그런 마당이 또 청문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냥 이제 거부하기보다는 오히려 협조를 함으로써 그거를 좀 더 국민들께 널리 알리는 그런 걸로 활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수단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금 청문회 전국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청문회가 많이 됐는데 이번에는 사실 저는 그 리포트 주한 미국 대사에 대한 피습 사건 이 너무나 큰 사건이 터져서 청문회에 대한 주목도가 일단은 떨어진 것도 사실은 이번 장관 또 후보자들한테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았나. 또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리포트 대사 워낙 큰 사건이고, 예. 그죠? 또 하나가 국무총리 후보자, 이왕 후보자 인사청문 해봤잖아요. 많다. 아마 이보다 더 치열하게 싸운 적이 없잖아요. 예. 통과됐잖아요. 그 정도인데, 그럼 장관한테 시시하죠. 그 기분 빠진다 이거예요. 기 빠지는 거죠. 아니 그렇게 해도 여당에서도 반대를 해도 통과가 돼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낙마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어차피 이건 인사청문회니까 인준청문회가 아니 아니라. 그러니까 예. 인준청문회도 그 정도 넘어갔다고 얘기하면 인사청문회는 오히려 더한 거죠 그러면. 아니, 네. 대통령이 임명하면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더 떨어진 측면도 있고 거기다 이제 리포트 대사에 대한 그 피습 문제도 같이 맞물려 있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이 팔자라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관운이 있는 거죠. 예? 관운이 있는 팔자죠. 거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될 사람은
뭐 딴 일에 전부 주목을 하게 돼가지고 이렇게 뭐 정신없이 넘어가고 언론도 여론도 잘 관심을 안 갖고 또 이게 일이 안 되려면 요만한 것도 이만큼 커지게 보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치학에서는 타이밍이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말씀하시죠. 아주 그 세속적인 언어였어요. 아니, 정치학에서는 타이밍이라고 하지만 저희 사석에서 지금 장관급 이제 장관 되셨던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수월하게 넘어가셨어요? 그러면 나는 관운이 있는지 후루룩 넘어갔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니 진짜요. 있거든요. 아니 그리고 딴 사람 한 사람이 집중 포함을 예, 받는데 그때 그분도 그렇게 다른 얘기를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요. 왜냐면 네. 야당도 미안하거든. 그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이게 선택과 집중을 해야지 모든 그 청문회를 다 그렇게 하는 경우는 국민들이 그렇죠. 발목 잡기라고 보는 네. 수도 있고 또 야당 국회의원들도 숫자도 제한돼 있고 또 뭐 열정도 시간이 제한돼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좀 그런 면도 있겠지만 아마 야당에서 이번에는 해수부 장관은 아주 수월하게 넘어가고 사실은 그날 당장 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는데 그 다음날 10시에 또 일부 장관 보고자도 참 근데 시작했죠. 상임위원장이 이제 김우남 위원장이라고 야당 출신 그러니까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이신데요. 그분들이 해수부가 원래 일이 수월하게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여야를 가리지 않고 문제인식을 같이 하거든요. 그런 상임위에서는 또 장관들이 청문회도 빨리 통과가 그렇죠. 되고 거기에 대해서 또 맞아요. 빨리 일을 할 기회를 주기도 하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뭐 상임위의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예, 그 출범 101일을 맞은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오늘 오전에 무기 중개업체, 근데 가장 큰 중개업체 중에 하나라고 그러더라고요. 일광공연의 이규태 회장을 체포를 했습니다. 그동안 사실은 굉장히 이 이규태 회장이 결국은 조사를 받는 건 아닌가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결국 이제 이렇게 된 건데요. 자, 일단 어떤 의혹을 받고 있는지 정리를 좀 누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오 교수님 혹시 예. 지금 이제 그 사실 그 일강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980년대에 이제 설립이 된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이번에 그 핵심적인 것이 그 EWTS라고 해서 그 전자전 훈련 장비입니다. 이 전자전 훈련 장비를 그 터키에 있는 그 하벨산사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루어진 것인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인건비를 부풀려서 거기에 대해서 그 정부에게 요구를 함으로써 이 중개 수수료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제 그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근데 뭐 사실 그 이 일강 그룹에 관련돼 있는 여러 가지의 그 이런 그 비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동안에 여러 가지 그 소문들은 상당히 많았었고요. 이번에 좀 더 구체적으로 근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그 EWTS라고 하는 이 전자전 훈련 장비가 지금 이제 중저고도에 있는 그 미사일 대응 훈련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즉 다시 말해서 이것이 이제 요격기라든가 지대공 유도탄이라든가 대공포로부터 우리 아군 공군 조종사들의 생존 능력을 보장받기 위한 그런 훈련인데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능력을 부풀렸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그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 방산과 관련돼서 이러한 것들이 도대체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방산비리는 대표적인 경우예요. 대부분에서 이래요. 쉽게 말하면은 한국에서 필요한 물건 있지 않습니까? 찍어내면은 100만 원짜리다 예를 들어서 아마 100억이라 칩시다. 박이 사람이니까 100억이면 한 500억이라고 부릅니다. 한 500억. 그러고 난 다음에 500억 가지고 계약을 해요. 그러면 100억짜리를 500억 옆에니까 400억 남잖아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 챙깁니다. 그런데 또 그 100억짜리가 성능이 좋으냐, 불량품이라든지 또는 한국에 맞지 않는 그런 무기는 그 지형지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서 맞지가 않아요. 그럼 또 이 안에 부품을 또 바꾸고 해서 또 그게 또 사더래요.
쉽게 말하면은 안보를 빌미로 해서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럼요. 이적 행위라고 그렇게 한 했죠. 겁니다. 적폐입니다. 적폐인데 이것들이 지금 되어왔던 것이 봐보세요. 공군, 육군, 해군 얼마나 많습니까? 박 대통령이 청산하겠다고 얘기했던 이른바 군피아 척결이거든요. 근데 아직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푼 것이 박근혜 정부가 중요한 성과 중에 하나인데 계속 똑같은 일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박근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전 사인이다. 예. 네, 그렇게 봅니다. 그 이규태 회장이 손 변호사님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 모양이에요. 이 업계에선 방산비리 업계에서. 아, 그렇죠. 사실 뭐 30년 가까이 이렇게 네. 가장 큰 업체를 이제 운영해 오고 성공적으로 사실 그 경영상 예. 운영을 해왔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또 최근에 또 화제가 된 게 연예 엔터테인먼트 쪽에서도 또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아하. 이제 좀 이제 그 화제가 되었고요. 예. 또한 또 영화제 중에서 제일 올해 했던 그 대종상 영화제 있지 않습니까? 대종상이요? 예, 그 작년부터 이제 그 거기에 또 조직위원장 역할까지 함으로써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회사 하니까 거기 위원장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뭐 이제 본인의 홍보 차원에서 했는지 아니면은 또 이제 일광 공영이 또 이게 또 대종상 영화제의 어떤 또 후원 업체 주관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다면 그런 쪽에서 오히려 영화제 초기에서 오히려 더 이제 원했을 수도 있겠고요. 예. 이런 것을 볼 때 단순히 이제 그 무기 그런 그 중개를 통해서 부를 축적해서 그게 결국은 다시 이제 본인의 다른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데까지 쓰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결국은 그 자금 자체가 뭐 과거에 이제 실제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만. 그렇죠. 불금 사업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그 러시아 무기 수입하다가 결국은 이제 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거기서 얻은 수익이 지금까지도 이 사업을 뭐 여러 가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쓰이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근데 좀 아까 보니까 학교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분야, 문화, 교육 그리고 정말 그 복지재단도 있네요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이 사람이 이렇게 그 오랫동안 무기 관련 업체를 하면서 이렇게 또 다른 거를 막 했다라는 건 그건 어떻게 바라봐야 돼요? 전혀 상관없는 이 계열사 상관이 근데 없잖아요. 저도 들은 얘기인데 아마 그 폴라리스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 엔터테인먼트 회사 같은 경우는 자녀 중에 한 명이 그 부분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요청을 했다 그러고 이러는데 이제 한우물을 파는 게 보기도 좋고 사실 전문성이 있어 보이는데 최근에 저는 린다 김이죠. 이제 유명한 그 무기 중개상으로 유명한 네. 사람이 린다 김이라고 있었잖아요. 거기 린다 김이 그 모 일간지랑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방산비리 합동 수사하는 걸 보고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자존심을 갖고 한우물을 판다고 생각하면 여기에 대해서 무기 도입을 하고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인 계속성이나 영속성을 가지 않고 한 건 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문제를 많이 일으킨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분은 뭐 이렇게 오래 일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사실 저는 좀 전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의지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주로 납품 계약과 관련돼서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납품 계약 과정에서 현역 군인이 이제 뭐 뇌물을 받거나 문제가 된 경우에 이제 지금 구속을 하고 이런 그러니까 수사만 돼 80%가 있었지. 풀려났죠. 예, 근데 이런 수사만 문제가 됐지 지금 더 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적폐나 구조개혁 차원에서 봐야 되는 이 무기 도입을 할 때 중개상이 실제 더 높은 뭐 정관계에 있어서 로비를 하거나 이런 문제까지는 방산비리 합동수사단이 못 건드리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거물 중개상을 관련해서 이 하벨산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도 지금 문제가 되고 다른 무기 도입 그 계약도 살펴본다고 하거든요. 합동수사단에서 이렇게 되면 좀 더 의지가 있고 그리고 정관계 로비까지 살펴보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게 시금석일 것 같습니다. 예. 더군다나 대통령이 이제 그런 것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합동수사단이 굉장히 이 속도를 낼 수밖에 없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